예, 안녕하세요. 오늘 회계와 사회 첫 시간이고요. 음,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제가 비대면 강의가 지금 벌써 세 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하면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웠고, 영상을 봐도 내가 어딜 보고 있나 막 이랬었는데요. 이제는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강 신청이 지금 처음에 40명으로 개설이 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듣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70명까지 늘렸어요. 70명까지 늘렸고 그래도 이제 뭐 더 듣고 싶은 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청강생도 좀 있고요. 제가 확인하고 승인한 게 이제 4명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강의 녹화하러 이제 강의실 와 보니까 이 강의실에는 70명이 못 앉아요. 예. 저희는 어, 계속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래도 이게 3시간 연강이다 보니까 수업은 2시간 정도 꽉 채워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강의는 제가 일단은 뭐 매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학교에 와서 녹화를 하고요. 녹화를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올려드리면 우리 수업 시간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강의의 좋은 점이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연구실에서 책 보고 연구하고 강의 시간 되면 강의하러 가고 뭐 이런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일이 또 있거든요. 저는 그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계사고 지금 되게 바쁜 시기예요. 회계법인들이 3월 달에 가장 바쁜 시기이고 왜 바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 금요일 날 녹화를 좀 몰아서 해놓을 생각이에요. 시간 날 때 몰아서 해놓고 좀 이제 제가 바쁠 때는 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1강, 2강 뭐 이렇게 뭐 3강 막 제 옷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같은 날 다 녹화를 한 거죠. 예. 오늘은 한 2강까지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갈 생각이고요. 자, 이 과목이 회계와 사회죠. 이 사회에서 회계의 역할, 회계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LMS에 올려준 그 영상에서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면 되게 답답하고 바보 같은 그 어? 소리도 듣고 막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잘 알면 되게 내가 회계부서 직원이 아니어도 회계를 알면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상당히 강한 그 투자에서 무기가 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회계를 배워서 이게 기업하고 관련된 건데 기업에 적용하는 회계를 가게에 갖고 와서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르게 변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가 돈을 다루는 학문이고 어, 이게 그 학교에서 되게 이런 거 말해주면은 저급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음? 초등학교부터 이제 뭐 대학교까지 그 이루어진 일련의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단체 생활에 대한 거, 뭐
상호 간의 예의에 대한 것부터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다 적응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 그리고 업무 능력에 필요한 그런 집중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각 전공별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삶의 목표는 아닌데 사람이 살면서 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어떤 목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예? 근데 그 학교 공부 어디에서도 이 돈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돈 공부? 예? 이런 건 따로 없다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 그 재테크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거 있죠. 이게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삶의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수단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가정 경제의 극대화 이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음. 그럴 때 필요한 이런 돈 공부를 알려주는 과목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회계가 이런 돈 공부입니다. 돈 공부. 벌써 이렇게 돈 공부 얘기하니까 막 저급해 보이고 막 그 싼말 같고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음? 근데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회계라 뭔지 일상생활에서 회계라는 말 이제 언제 쓰나요? 회계라는 말을 뭐 친구들끼리 뭐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뭐 소모임 같은 거 할 때 돈 걷고 관리하고 이런 친구한테 그냥 네가 회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죠. 그렇게 돈하고 관련된 거고 회계는 그 어떤 기업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화폐액으로 측정을 해서 걔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회계학을 이 과목이 되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학의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있어요. 다 다루고 있는데 회계학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크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경영학과에서 이제 회계학을 배우는데 재무회계의 과정이 제일 처음에 회계 원리를 배워요. 회계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건 학교마다 교과 과정이 뭐 다르긴 한데 중급 회계라는 걸 배워요. 어떤 학교에서는 중급 회계 자체가 과목 이름이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이 중급 회계는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 두 학기예요. 이게 한 학기고 이게 두 학기. 그 다음에 고급 회계라는 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관리 회계 영역은 둘로 나눠지는데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제 딱 배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한 학기씩 책도 별권으로 되어 있고 이 관리 회계는 이제 요즘에는 이게 책이 합쳐져서 나오기도 해요.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두 학기에 나눠서 배워요. 그리고 이거는 법 과목인데 회계학하고 뗄 수 없는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세법이 있고 세무회계라는 게 있어요. 세법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세, 징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보통 학교 교과목에서 세법과 세무회계를 나눈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요. 보통 개인 법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세법 시간에 보통 배우는 게 이제 국세 기본법이라는 세법의 총칙 같은 걸 배우고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배우고요. 세무회계 시간에는 법인세를 배워요. 법인세는 그 회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 세무회계, 이 이름이 왜 세무회계냐면 법인세라는 게 이 재무회계 결과물로 나온 그 회사의 경영 성과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 개념이 다른 게 많아요. 크게는 비슷하지만 조정해줘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세무 조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무회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재무회계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그 회계 과목은 회계와 사회잖아요. 회계와 사회인데 어떤 걸 배우는 거냐? 다 배워요. 다 배워. 여기서 굳이 빠진다고 하면 고급 회계 정도 빠지겠다. 고급 회계 정도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몇 학기 과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이 중에서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50%쓸 거예요. 50%쓸 거고 나머지를 한 50%쓸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갖춰주고 싶다.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면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회사에서 어떤 신규 투자안을 검토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거래처하고의 영업을 이제 시작한다든지 할 때 상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어떤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주게 할 거고 근데 왜 회계원리의 50%를 할애를 하느냐 이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재무제표가 탄생되는 과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르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어떤 의미야 이런 식으로 그냥 주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회계의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쉬운 개념으로 각각의 이제 뭐 과목 소개 그리고 뭐 핵심적인 이론 이런 것들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이 이제 또 재밌는 게 깊이 막 전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터치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해줄 거예요. 뭐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거였고 기말고사는 뭐 이런 거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거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남아서 한번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이번에 반영하긴 했는데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었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회계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게 왜 검찰에서 왜 이걸 왜 조사하고 얘가 왜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예전에 그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에는 되게 편안하게 했었는데 이 강의가 녹화되다 보니까 지난 학기 수업 때는 지난 학기 수업 때는 이런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아주 옛날 사례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미 뭐 다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최소화한다면 뭐 그런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데가 뭐 때문에 얘네들이 뉴스에 나고 이랬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목차를 보시면 교재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 책 회계와 사회 9판이고요. 뭐 강의 계획서에 뭐 ISBN까지 다 이제 연결해 드렸고 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게 벌써 이 책이 세 번째 개정된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고 나서부터 제가 7판, 8판, 9판 이렇게 세 가지 책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나 선배들한테 뭐 책을 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9판이고 8판으로 수업을 들어도 지장은 없어요. 7판은 좀 많이 바뀌었고 이게 8판이 하얀 표지예요. 하얀색. 그리고 7판은 이제 초록색 책인데 8판 책으로 들어도 좋고 대신 이제 8판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새 책으로 듣는 게 가장 편하고 이 8판하고 9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8에서 9로 넘어가면서 바뀐 게 객관식 연습 문제 같은 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9판 나오면서 추가됐어요. 뭐 책에 있는 객관식 연습 문제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8판을 듣는 학생들,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객관식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의 업로드 할 때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 책으로 봐도 되고요. 또 달라진 게 이게 뭐 이 책에서 사용하는 도표들 있죠. 뭐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들 말고 통계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세수의 비중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씩인지 막 이런 것들 통계치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업데이트 됐어요. 해가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게 업데이트 됐고 요 8판하고 9판에 개정될 때 어떤 중요한 회계 기준이 개정되거나 한 건 없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9판은 없던 연습 문제가 8판에 없던 객관식 문제 같은 게 OX 막 이런 게 추가됐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페이지 수의 그 갭은 점점 벌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뭐 몇 페이지를 봐라 뭐 이런 것들이 9판 교재를 보는 학생들은 약간 그 안 맞을 수 있어요. 어긋나요. 네. 그런 것만 불편함만 감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차를 보시면 1장 회계 정보는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오늘 할 내용이고요. 이런 거 있고 두 번째 이제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 정보를 담고 있는가 이것도 오늘 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좀 터치했다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회계 기록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과정 이게 회계 원리의 핵심이에요.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 3장에 있는 내용은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 회계 원리에서만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처음 접할 때 머리 아파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게 요 3장입니다. 3장. 근데 중요해요. 요 3장을 잘 쉽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 투자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 재무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의 활동을 이렇게 나눠요.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활동별로 나눠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 책에서만 이 재무회계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딱 많이 듣는 말인데 얘네들이 이게 현금흐름표 보고체계예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런 그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라는 애가 있는데 걔 보고체계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공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전공서적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복잡하고 되게 이상한 이름들을 막 보게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응? 잘 몰라도 일단 들어요. 이게 어차피 다 할 거야. 이 개정 과목별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전공은. 그래갖고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우는데 이거는 걔네들이 활동별로 묶어서 덩어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전공자한테는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해서 배울 거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하는가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회계 방법의 선택에 따라 회계 정보가 변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배우고요. 요 8장까지가 재무회계예요. 8장까지가 목차를 보면 그 다음에 9장 보면 경영을 위한 원가의 이해 있죠? 이게 원가회계야. 우리가 다루는 9장에서 하는 게. 그리고 10장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이게 관리회계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있죠. 이게 이제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요게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세법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장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활동의 분석.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재무 비율 분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책으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런 비율 분석이 뭐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이 교양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외워야 될 공식 같은 게 엄청 많고 되게 그 공부하는데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요 시간 할 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그런 이 책에 있는 방법 말고 쉽게 뭐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볼 거고요. 14장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회계 윤리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회계 감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 과목이 있죠. 경영학부에. 제가 처음에 학교하고 인연이 된 게 회계 감사를 강의하러 왔었거든요. 제가 회계사니까. 많은 그 학교에서 회계 감사는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교수님들이 잘 몰라요.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계 감사 강의를 저 같은 이제 회계사들한테 그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 학교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 감사 때문에 항공대에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까지도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회계 감사 강의는 안 해요. 이게 없어진 건지 이게 왜 안 하냐면은 어렵거든요. 회계 감사가 이거 하려면 일단 최소한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과목의 특징이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알 텐데 회계사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1차에 없는 과목이에요. 2차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감사를 보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CPA 1차를 합격한 학생들이 고시생 중에서 1차 시험 합격하고 그때 보기 시작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두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폐강도 몇 번 됐었고 제가 할 때 인원이 없어서 그 폐강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다른 과목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과목에 대한 소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하고요. 자, 1장 16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필요성 이렇게 나오죠. 회계 보고를 하는 이유.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회계를 여기 첫 줄 읽어볼게요.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회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자신 없어 하면서도 돈 계산이라고 말하거나 그렇죠? 또는 말은 못하지만 뭐 돈을 떠올리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맞아요.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회계학은 기업을 다루고 있어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기업의 목적이 뭐죠? 기업의 목적.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저급한 표현 같잖아. 그렇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돈 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업은 돈 버는 거죠. 응? 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다른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법, 거기서 이제 회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돈 걷고 돈 관리하는 친구를 이제 너가 회계야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받은 돈을 다 누가 냈고 누가 안 냈는지 다 기록해야 되고, 이 돈을 우리 모임에서 어떻게 썼는지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남았어. 남은 돈으로 뭐 할까? 우리 뭐 사 먹자. 아니 다시 뭐 낸 만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니까 얼마씩 더 걷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에 더 친구들 돈을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회사는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받은 주식 납입 대금, 그 자본금을 잘 운영해서 이익을 배당해야 되고, 은행한테 빌린 돈도 잘 갚아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경영자가 우리 회사가 무슨 짓을 했고 거기서 얼마큼 돈을 벌었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걸로 뭐뭐뭐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탁 책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17페이지에 보면 빨간색으로 수탁 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수탁이라는 게 뭐냐면 남한테 어떤 그 재산을 관리할 그런 걸 권한을 위임받은 거야. 반대가 이제 위탁이 되겠죠. 내가 돈을 맡겼어 얘한테. 그러면은 돈을 맡긴 사람은 이제 위탁자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수탁자라고 해요. 회사로 보면 위탁한 게 이제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는 거고, 수탁자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영자가 자기의 수탁 책임을 잘 이행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응? 보시면 빨간 글자 옆에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줄부터 보면 회계 직원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주인인 사장에게 그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수탁 책임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 영국의 대저택 주인이 집사를 고용해서 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재산 상태를 주인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그 회계 직원은 집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직원이라고 이렇게 작게 보면 사장님하고 회계 직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회계 보고 책임의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회계 책임자가 뭐 정부, 기금관리자, 회사의 대표, 회계부서, 뭐 은행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보고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회계는 뭐냐 유용한가 18페이지 보면 빨간 글자 이제 그 2번 챕터 2번 보면 나와 있는데, 회계는 재산의 변동을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이를 요약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의 정의에 가까운 말인데요. 회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산의 변동을 화폐액으로 측정해서 요약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계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재산의 변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우리 회사에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일이 있었어. 식별한 다음에 얘를 화폐액으로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하는 과정. 이게 회계입니다. 어떤 제가 예를 회사로 들었지만 꼭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뭐 집, 가정, 가게 또는 뭐 교회, 학교, 병원, 정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걔가 돈으로 하면 얼마지? 걔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회계가 어떤 그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요 측면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24페이지 보면 기업의 회계 정보 막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회계 정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회계를 정의할 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회계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회사가 있으면 회사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뭐 그림에 뭐 다 나와 있지만 투자자, 채권자, 뭐 거래처, 정부, 노조, 일반 대중, 뭐 때에 따라서 뭐 잠재적 투자자, 소비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재산이 어떻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만기에 원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얘가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거래처, 내가 이 회사랑 외상거래를 해도 될지, 정부, 얘한테 세금을 얼마를 받아가야 될까? 노조, 월급, 연봉 인상 이런 걸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내가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정리해고되지는 않을지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반 대중들도 뭐 다 잠재적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이 회사의 주식을 살지 말지 또는 이 회사의 물건을 살지 말지 이런 거 할 때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의 수요자라고 하는 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하고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투자금을 빼말어 이자율을 올려달라고 할까, 뭐 깎아줄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회계는 뭐 이렇게도 정의해요.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지 유용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은 전혀 유용하지 않은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범위가 되게 폭넓어요. 예를 들어갖고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회사 주식을 지금 팔어 말어,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갖고 있어도 되겠다. 심지어는 내가 걱정을 해야 될까? 아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미묘한 차이조차도 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신의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죠.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이제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1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 그다음에 2번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1번에 대한 얘기가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예요. 재무회계가 뭐냐면 회사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이게 재무회계예요. 그럼 재무제표는 뭐냐? 회사가 이 여러 정보 이용자들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이 회계 정보를 담고 있는 표예요. 회계 정보를 담고 있는 표. 재무제표의 정의가 한자로 보면 재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표라는 뜻이에요.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제가 뭐 제군들 뭐 할 때, 여러분들 할 때 하는 그 제자예요. 뭐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고, 이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왜 그러냐? 자,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회사는 얘한테는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채권자한테는 또 다른 걸 보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따로따로 만들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나는 투자자야, 나는 채권자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죠. 투자자이면서 채권자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노조일 수도 있어요. 내 노조 직원이지만, 회사의 직원이고 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중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쭉 나열했을 뿐이지 모든 이해관계자예요. 여러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교과서에서는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목적의 회계라고 해요. 일반 목적. 일반 목적이 뭐예요? 일반 목적.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일반 목적이죠. 그렇죠? 아무 목적이 없는 일반 목적이에요.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은 어떠한 사심이나 그런 편향된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공정하게 딱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냥 일반 목적이야.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공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페어하게. 페어 밸류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한 어떤 그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측정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야. 뭐 건물은 뭐 취득 원가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 얘 시가를 재무제표에 넣으면 안 돼. 이런 것들. 예금은 예금 잔액이 12월 31일자 예금 잔액하고 장부에 있는 예금 잔액이 일치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쉬운 예로 매출은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돼. 네가 물건을 거래처한테 넘겼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냐? 돈을 받아야지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 우리 회사는 돈 받을 때 매출로 인식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물건 넘기면 매출로 인식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여러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그 가정 만들어진 그 논리와 가정을 따로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일반 목적의 그 회계 정보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얘네들은 이런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갖춰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원칙이라는 것에 그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재무회계.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 이건 뭐냐면은 사장님이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제가 또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막 그 직원들이 어떤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여직원이 혼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획안을 냈다가 뭐 리젝 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회계의 영역인데요. 어떤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런 투자안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이 사업에 투자하면은 어떤 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어떤 그 현금 유입이 일어나고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겠죠. 관리회계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처럼 어떤 회계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좋은 관리회계는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거야.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로 그 의사결정대로 했을 때 성공을 하는 이게 가장 최고의 관리회계인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와 관련된 거는 어떤 회계 이론 그 원칙 이런 규정을 배운다기보다 여러 가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들을 배워요. 새로운 투자안이 있을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걔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게 이제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가회계는 뭐냐? 이 관리회계를 잘 하려면 원가를 잘 알아야 돼요.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뭐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를 할 건데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얘를 얼마에 팔 수 있다,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럼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 다루는 게 관리회계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논의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관리회계예요. 이것도 관리회계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재무회계가 끝나면 다룰 건데요. 관리회계는 아직도 많은 이론들이 연구되고 나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야 하고 맛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에 필요한 회계 정보. 이게 이제 세무회계죠. 이것도 이제 관리회계가 끝나면 이제 거의 강의 마지막 주차쯤 가면은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법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공자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세금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교양으로 들으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우리 회계와 사회에서 시험을 볼 때는 요 세법 쪽은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당장에 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것도 이제 재밌게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회계 정보, 정부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 비영리 회계라는 것도 있고, 자, 정부 회계는 지금 미리 살짝 얘기하자면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이 책에서 지금 재무회계가 한 절반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계원리 수준보다는 낮아요. 근데 이제 회계원리에 준하게끔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이 재무회계의 핵심은 3장에서 배우는 복식부기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복식부기라는 건데 정부회계는 이 복식부기가 아니에요. 단식부기예요. 물론 정부도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긴 해요. 근데 주된 재무제표는 단식부기예요. 정부는 주된 재무보고는 왜냐하면은 회사는 이 수탁 책임을 이행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고 경영 성과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정부는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예산, 뭐 세금을 얼마 걷어서 걔를 어떻게 썼습니다.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가 단식부기인 거고 반면에 그럼 복식부기 안 하냐? 정부의 자산부채 몰라도 되냐? 알아야죠. 그래서 복식부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그 앞부분에서 과목 소개하고 관련된 거라 지금 제가 18장을 하고서 그러니까 18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쭉 넘어와서 24페이지로 왔는데 그 앞 페이지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뭐 21페이지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많이 봤죠. 이런 표. 이게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배우죠. 이게 경제 활동의 주체예요. 응? 가계, 기업, 정부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화살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이고 다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기업은 어떤 자본과 노동력과 뭐 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게 소비자한테 공급한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식 측정 과정, 뭐 저장 및 처리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식별해서 측정해서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3장입니다. 3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와 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IFRS라고 불리는 들어는 봤을 거예요. IFRS라고 불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뭐 국제회계사 연맹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자, 32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 이렇게 나오죠. 이 노란색이네. 이게 안 써도 되겠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란 얘기예요. 이건 코리아고 IFRS는 뭐 이거예요. 다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뭐 이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쓰자 이렇게 도입된 거고요. 이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 회계 기준이 다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IFRS를 쓰는 나라들끼리는 회계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약간씩 다른 건 뭐 있긴 있겠지만 대체로 같아.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 언어적인 것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해석 같은 현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공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한 게 IFRS고 이거는 유럽에서 온 기준이에요. 유럽이 뭐 전통적으로 하나의 유럽이다 뭐 하면서 뭐 영국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옛날부터 뭔가 통일하고 이런 걸 얘네들이 좋아했거든요. 그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해서 써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된 거고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US 갭이라고 해서 갭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이것도 일종의 갭이에요. 얘도 갭이 뭐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얘를 GAAP라고 쓰고 그냥 실무에서 그냥 갭이라고 읽어요. 네. 갭. 그렇고 뭐 IFRS냐 K갭이냐 뭐 US 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통 명사화된 그런 말이에요. 갭은. 미국 US 갭을 제가 여기다 왜 썼냐면은 달라요. 다르고 아니 전 세계가 같이 쓰자고 한 IFRS를 미국은 왜 쓰지 않지? 왜 안 쓸까요? 얘는 이제 큰형님이야.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응? 야, 우리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원래 있었으니까 이거 쓸 거야. 니네들이 와서 뭐 나스닥이든 상장하고 싶으면 US 갭으로 변환해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FRS 안 써요. 큰형님이라서. 큰형님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 일본도 이거 써요. 뭐 일본에서 쓰는 걸 뭐 J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 기준하고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미국 눈치 많이 보죠. K갭 이거 우리나라 회계 기준도 예전에는 미국 회계 기준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997년에 IMF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IMF에서 원조하면서 이제 조건이 IFRS 도입이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2011년부터 IFRS를 쓰기 시작했어.
근데 이 IFRS의 특징이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된 기준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원칙 중심의 회계예요. 큰 틀에서 딱딱 규정해 놓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거는 이제 알아서 해.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재무제표도 되게 더 단순해졌어요. 대신에 주석 사항이 어마어마해져요. 그 부연 설명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IFRS 특징이라서 이제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에 쓰던 회계 기준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그래서 IFRS를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써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도입했냐면 IFRS를 꼭 써야 되는 회사, 상장 회사,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 IFRS를 써야 돼.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금융회사, 얘네들은 IFRS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금융회사. 그러면 IFRS를 안 쓰고 예전에 쓰던 회계기준 써.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기업 회계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IFRS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고 해요. 이거의 내용은 예전에 쓰던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하고 유사한 그 내용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점차 IFRS에서 쓰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도입해 가고 있어요. 주로 비상장 회사가 씁니다. 비상장 회사가 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도 더 간단한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뭐 이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비슷하면서 이런 평가는 안 해도 돼.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IFRS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는 회계의 능력이 되게 좋아서 IFRS 쓸 수 있다 하면 쓸 수 있어요. 비상장 회사도 IFRS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주로 비상장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IFRS를 선택하냐면 상장 회사의 자회사들. 그러니까 IFRS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결 재무제표를 중시해요. 연결 재무제표 말 들어봤죠? 뉴스 같은 데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재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의 개별 재무제표예요. 별도 재무제표라고도 표현을 하는 개별적인 재무제표인데 삼성전자는 자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상의 삼성전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회사들이 있어. 걔네들까지 같이 합쳐서 봐야지 삼성전자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IFRS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이게 주재무제표예요. 별도 재무제표는 또는 개별 재무제표는 약간 이렇게 부수적인 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IFRS 도입하기 전에는 별도 재무제표가 메인이었고 연결 재무제표는 추가 공시 사항이었어요. 부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재무제표 어떤 거 봐야 돼요? 하면은 이게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른 거.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 게 나을까요? 별도 재무제표를 보는 게 나을까요? 되게 애매하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또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 주주 입장에서 배당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 배당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자, 삼성전자가 자기 혼자 경영한 그 경영 성과만 가지고 배당을 하나요? 자회사들이 잘 되면 삼성전자도 더 잘 성과가 같이 좋아져요. 음?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자기가 영업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이제 빨대를 꽂은 자회사들한테 삼성전자가 또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재무제표를 보는 게 맞아요. 응?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되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우량한 기업이 교과서 같은 기업이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 지금 약간 이슈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 쪽에서 LG화학 이 두 회사인데 LG화학이 얼마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LG화학이 그동안에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LG화학이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 그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그 돈으로 또 유형자산 이런 설비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처럼 유형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줬어요. 안 주고 재투자를 계속했단 말이야. 주주들은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만큼 주가에서 대변해주기도 하고 시설 투자를 엄청 하고 그 이익 벌어들인 이익으로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을 막 빌려다가 투자하고 증자도 해서 또 투자하고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가 다 끝났어. 앞으로는 이제 돈 벌 것만 남은 거지. 근데 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거는 나중에 수업 다 듣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텐데 물적 분할이라는 걸 해가지고 떼어내요. 떼어내고 지분의 뭐 과반 이상을 갖고는 있어요. LG화학이 100%는 아니지만 한 60%이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걔를 이제 상장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막 LG화학 주주들이 막 청와대 뭐 국민신문고라 그러나 그 소통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민원 올리고 그랬어요. 되게 무식한 짓이에요. 무식한 짓.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 요 시점에서 LG화학이 되게 주식이 무겁거든요. 액면 분할을 안 해가지고 액면가도 크고 얘가 한 주당 몇십만 원 하는 주식이에요. 그때 주가가 한 100만 원이 넘게 올랐을 거예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게 올라갔었는데 분할하면서 더 올랐어요. 주가가 막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LG화학의 연결재무제표에 분할된 회사의 실적이 다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 일부 지분을 팔면서 캐시는 더 들어왔고 더 되게 좋은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계를 뭐 잘 모르는 투자자들 몇몇이 여기 이 회사 주식 사는데 알짜를 따로 떼어놔서 팔아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막 그런 짓을 한 건데요. 연결재무제표로 보면은 똑같아요.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얘 60%만큼만 예를 오는 게 아니라 100%를 다 연결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래서 이제 요즘엔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해졌어요. 연결재무제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과목 얘기할 때 그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 이 얘기 있었잖아요. 회계
원리를 먼저 배우고 중급 회계 배우고 고급 회계 배운다 그랬는데 이게 난이도 상, 중, 하 거꾸로네. 이쪽이 이제 상이죠. 상, 중, 하. 이걸로 원리와 중급과 고급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급 회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원리 플러스 회계 원리에서도 중급 회계 내용을 많이 다뤄요. 중급 회계 가면 여기서 다뤘던 것들을 각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심도 있게 다뤄요. 엄청 어려운 과목이에요. 경영학과 전공 과목 중에서. 고급 회계는 쉬워요. 중급 회계 배운 다음에 배워서 쉬운 것도 있는데 난이도가 어려워서 고급이 아니고요. 이게 예전에 책을 처음 쓴 사람이 이름을 고급 회계라고 지으면서 얘가 중급 회계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재무 회계 이랬어요. 회계 원리, 재무 회계,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랬다가 이 고급 회계라는 책이 나오면서 재무 회계가 그냥 중급 회계가 된 거야. 그럼 이 고급 회계는 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재무 회계 배울 때 재무지표를 만드는 회계가 재무 회계라고 그랬잖아요. 재무지표 만드는 거 배우는 거예요. 회계 원리부터 중급 회계까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둘 이상의 기업에 다루는 거예요. 둘 이상 기업. 그러니까 고급 회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합병 회계 처리, 분할 회계 처리, 이런 거 M&A하고 관련된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워요. 그 예전에는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영학과 과목에서 중급 회계가 가장 중요했고 심지어 회계사 시험, 2차 시험을 보더라도 고급 회계 쪽은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급 회계는 공부하지 않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됐잖아요. 고급 회계 비중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연결재무제표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한번 끊어서 갈게요.